하겠습니다. 오늘은 빵빵하신 분이 옆에 앉아 계십니다. 신영증권의 리서치 센터장이신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는 이제 개인 방송이긴 한데 또 회원들이 금요일 날 오후에는 이렇게 쭉 들으시고요. 나중에 이제 일요일 날 저희들이 편집을 해서 네. 이야기를 하니까 KBS 그만두고 정치 프로그램을 주로 이제 최경영 TV를 하다가 요 욕구를 저도 참지를 못해가지고 경제 소식을 꾸준히 전달을 해드려야 된다. 그리고 제가 사실 관심 있는 게 경제거든요. 사실은. 예. 속마음은 다 온통 주식시장에 쏠려 있어요. 저는. 예. 온통까지는 아니어도 뭐 굉장히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이런 뭐 계엄 국면에서도 그 이후에 이 국면에서도 계속 그쪽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KBS 계실 때 저희야 뭐 애널리스트가 의견을 말하면서 먹고 사는 게 저희 직업인데, 그렇죠. 그때 경제쇼가 의견을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되게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오늘도 좋은 기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대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한국 증시 이야기하기 전에 환율부터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환율은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2025년? 뭐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갔죠. 예. 지금 뭐 1,460원, 7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원화가 달러에 대해서 약해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한 달여 보면은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정치적 소요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 측면도 물론 있는데 12월 3일 날 계엄 그 시행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 엔화가 원보다 더 약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유독 반영이 된다라기보다는 글로벌하게 그냥 강달러입니다. 달러 강세. 달러 강세니까 엔도 약하고 원도 약하고 위안도 약한데, 근데 지금 좀 눈여겨보는 것은 좀 그런 코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위안화가 지금 뭐 이제 7.33, 7.34 여기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이제 다음 주인가요? 이제 트럼프가 다다음 주겠네요. 취임을 할 텐데, 뭐 관세를 어떻게 물릴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오리무중이지만 다 걱정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위안화를 좀 먼저 빨리 좀 절하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국 통화가 약해지게 되면 아무래도 수출에는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동북아 통화가 다 같이 달러에 대해서 약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위안화와 동조 현상을 겪고 있다. 위안화, 엔화, 예. 원화 다 같이 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 사실 뭐 원화가 위안과 엔이 절하가 되는데 한국 원만 버티게 되면 제 생각에는 뭐 수출이나 이런 쪽에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 흐름을 원화 약세라는 것보다는 달러 강세라는 코드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올 한 해 환율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중국이 위안화를 뭐 또 절하하려고 하는 의도나 이런 것들은 더 지속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미국 경제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올해 미국 경제가 조금 굉장히 도전에 많이 직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미국이 지금 뭐 한 3, 4년 놓고 보면 경제가 멀쩡한 나라가 실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뭐 일본은 뭐 자산 가격이야 일본은행이 돈 많이 풀어서 올라갔지만 지금 뭐 일본의 성장률은 거의 이제 제로로 성장 못하고 있고요. 예. 유로존의 독일 같은 나라는 재작년과 작년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렇죠. 경제가 2년 연속 마이너스 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한국은 2년 연속이 없었죠. 그렇죠. 60년대 경제 개발한 이후에 마이너스 성장했던 것 자체가 한 3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독일이 2년 연속이니까 유로존도 어려운 것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좋았던 겁니다. 그럼 미국이 좋았던 게 어떤 요인이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뭐 이제 뭐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업 쪽의 혁신도 있지만 그거보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국민 경제 관점에서 보면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정부가 작년 코로나 이후에도 그렇고 작년 재작년에도 그렇고
바이든이.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예. 그래서 뭐 트럼프는 감세를 뭐 하겠다고 하고 이제 공화당은 사실은 이제 뭐 정부가 많은 거 하는 거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능하면 규제를 줄이고 예. 뭐 감세해주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코로나 때 이제 공화당 트럼프 4년차 때 돈이 왕창 풀리다 보니까 미국이 뭔가 정부가 돈 쓰는 거를 억제하는 제어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가 7%였는데 7%. 맞아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3년째 전쟁하고 있죠. 그렇죠. 러시아의 GDP 대비 재정 적자가 4%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건 3년째 정쟁하는 나라보다 더 높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죠. 그러니까 아. 미국 경제가 안 꺾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인플레가 생겨서 긴축을 2022년, 2023년 꽤 기준금리를 많이 올렸는데 반대편으로 정부가 돈을 쓰니까 경기가 안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은 지금 금융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야, 경기가 안 꺾이면 인플레가 잡힐 수가 없거든요. 경기도 좋고 인플레도 잡히고 이런 마법의 조합은 없어요. 그렇지.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를 적당히 둔화시키고 경제에서 김을 빼면은 그 결과가 물가가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금리를 많이 낮추기 힘들 거다라는 기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달러가 조금 약해질 거다라고 이제 보는 논거가 뭐냐면 바이든 때 돈을 많이 쓰면서 재정 적자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동안에도 씨는 달러는 계속 강했어요. 예.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세금 깎아주겠다는 정책을 법인세와 소득세를 다 같이 감세 정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공화당이 집권하면 할 수 있는 주장인데 근데 이제 뭐 이 세금 깎아줘서 경제를 망치고 싶은 뭐 보수 정파는 없고 이제 그들 입장에서도 뭐 세금을 좀 깎아주면 뭐 이제 경제의 활력이 높아지고 그럼 성장률이 높아져 세금이 더 거치겠지라는 게 실은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내러티브거든요. 예. 근데 지금 트럼프가 집권해서 감세를 해준다 그러면 그들의 정체성에 맞는 거라 그러면 재정 지출을 줄여야 돼요. 세금 그렇죠. 깎아주는 작은 정부로 가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번에 트럼프 내각에 들어간 굉장히 논란의 인물들이 많이 갔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정보효율성위원회로 갔는데 예. 어저께 이제 얘기했죠. 내가 이 뭐 처음에는 한 2주 전에는 미국 연방정부 조직이 한 400개 되는데 내가 볼 때는 한 100개면 돼. 300개 없애도 돼 했는데 어저께 이제 현실을 본 거죠. 내가 2조 달러 좀 줄이려고 그랬는데 예. 이거 1조 달러밖에 못 줄이겠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역사적으로 미국의 공화당이 집권하면서 감세를 크게 했던 대통령이 한 3명 있었어요. 예. 80년에 집권했던 레이건 감세 많이 해줬고요. 예. 아들 부시 2001년도에 감세 많이 해줬고 트럼프 1기 때도 감세해줬습니다. 근데 감세를 해주면서 재정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또 재정 지출을 한 번도 줄인 정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레이건 때 공화당이랑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이. 아니요, 똑같아요. 예. 감세라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예. 레이건 때도 카터 행정부 때보다 레이건 행정부 때 재정 지출이 연평균 50% 늘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편견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금 깎아주는 거는 보수 정파의 주장에 맞는데 예. 지출을 줄이면서 작은 정부로 간다라고 하는 실험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렇구나. 트럼프 환상이네 환상. 그럼요. 트럼프가 그 감세해줬지만 지출이 오바마 때부터 많이 늘었고요. 아들 부시가 감세했지만은 클린턴 때보다 지출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는 달러가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는 정부가 돈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재정 적자가 늘어났던 거는 지금까지의 모습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강했어요. 예. 근데 트럼프가 재정 지출을 많이 못 줄이는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준다 그러면 이게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커진다.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훨씬 더 커진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달러가 약했던 게 1970년대 약했고요. 1980년대 후반 몇 년 약했고 2000년대 초반 몇 년이 약했는데 예. 그 세 시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많이
늘어나는 국면이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네. 그래서 저는 앞서서 지금 이제 원화 약세이기도 하지만 달러 강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지금은 중국과 일본 같은 나라가 자국 통화 가치를 약세로 가져가면서 수출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존재하고요. 또 미국은 미국대로 경기가 괜찮아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중국과 일본의 의도는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감세 국면에서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그러면 미국이 강달러를 이끄는 힘은 좀 많이 약해지지 않을까. 약해진다. 그래서 조금 경우는 다릅니다만은 2022년 10월 달에 예. 그 당시에도 전체적으로 강달러였고 한국에서는 레고랜드 사태 이런 게 있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1,440원까지 갔습니다. 이게 예. 2022년 9월입니다. 예. 근데 상황이 진전되면서 2023년 2월 달에는 원달러 환율이 1,22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220원까지. 지금 우리가 뭐 1,400원대 환율을 보면 그렇죠. 최근 최근 2, 3년 내에 언제 1,200원대 환율 받나 싶지만 실제로 그랬고요. 바로 2년 전이네. 예, 얼마 전에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 불과 한 4, 5개월 전입니다. 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은 달러가 올해 조금 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 정도라 그러면은 주식도 한국 주식 같은 경우도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옵니까? 2022년도 그 10월부터 예. 2023년 2월까지가 원달러 환율이 1,440원에서 1,220원까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때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13조 원 샀습니다. 아, 코스피는 2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뭐 길게 보면 뭐 이제 한국 시장이 장기 박스권에 갇혀 있고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 판을 뒤엎을 수 있는 변화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뭐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제 생각에는 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어차피 주식을 하는 분들이라 그러면 우리가 뭐 주식 이민을 뭐 미국으로 간다 이런 얘기 좀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예.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한국 주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환율의 변동성 때문에. 뭐, 네. 뭐 캐나다 사람은 캐나다 주식 하는 거고 그렇죠. 한국 사람은 한국 주식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박스권에 있는 입장에서는 주식을 쌀 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변동성을 사셔야 않으면 기회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증시가 뭐 구조적으로 좋아질 거다 이런 거에 대한 기대치는 낮습니다만은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환율이 조금 드라마틱하게 좀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거는 외국인 매수를 매개로 해서 한국 주식이 오를 수 있는 요인이고요. 또 주식시장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아마 올해는 신문을 펼쳐보시면 경기 나쁘다 이런 얘기 계속 들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많죠. 경기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경기는 안 좋을 것이다. 네. 근데 작년에 종합주가지수가 10% 떨어졌거든요. 이제 올해 우리 성장률이 한국은행이 뭐 1.9, 네. 정부는 1.8, 제 네. 생각에는 이게 한 1.5%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근데 만약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뭐 1.8이건 1.5건 이렇게 끝나면 올해 GDP 성장률은 우리가 1960년대 경제 개발한 이후에 여섯 번째로 낮은 성장률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우리가 늘 경기가 안 좋다 입에 달고 살지만 올해는 실제로도 안 좋은 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올해가 여섯 번째로 낮은 성장률이면 올해보다 과거의 성장률이 낮았던 때가 한 5차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올해보다 성장률이 올해 예상 성장률은 낮았던 과거 5차례가 1980년 2차 오일 쇼크, 98년 외환위기, 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재작년 2023년이 예. 1.4% 성장이니까 올해보다 낮을 확률이 높은데 예. 그 5해의 코스피는 다 올랐습니다. 그래요? 조금 이상하죠? 이게 그러면 선반영된 거예요? 맞아요. 그 전해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 전에. 그 전에 떨어지고 그 해는 주가가 올랐습니다. 아. 물론 이제 올해 뭐 지금 생각한 저는 뭐 1.5% 성장이라고 좀 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지만 경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진다 그러면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근데 예. 그건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어쨌든 주가가 선반영했다는 건 좀 중요하고요. 지난해 10%나 떨어졌다. 네. 그러면은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우리가 뭐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2000년대 들어서 코스피가 2년 연속 떨어진 게 몇 번 있을 것 같으세요? 2년 연속 떨어진 거는 기억에 없었습니다. 별로 없는데, 그렇죠.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봉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연봉을. 이게 작년 말과 올해 말 직전 연로 하면 그렇죠. 연봉을 말씀하시는 연봉을 쭉 보면 없었고요.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외환위기 같은 거 닥치면 3년 연속 떨어집니다. 근데 코스피가 3년 연속 뭐 외환위기 때는 30대 재벌 중에서 17개가 없어졌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예. 외환위기 때도 95, 96, 97인가? 네. 96, 97, 98인가? 이렇게 외환위기 직전 연도 2년 동안 폭폭폭 떨어졌고 네. 외환위기 때 팍 떨어졌고 네. 그 다음에는 팍팍 올랐었던 그러니까 기억이 성장률 자체가 가장 나빴던 때는 1998년에 마이너스 5.1% 그렇죠. 성장하고 이게 우리나라 경제 사상 최악의 성장률입니다. 예. 근데 그의 코스피는 49%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많이 떨어지더라고. 그 직전에 반토막이 났죠. 맞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경기가 올해 얼마나 나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작년에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어지간히 나쁜 것도 주가가 선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야. 우리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주가가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요.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작년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는 게 올해 경제 지표가 상당히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자산 주식시장은 조금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저는 미국도요. 예. S&P 500 지수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2년 연속 떨어진 게 2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한 번 떨어지는 그다음에 또 떨어진다. 예.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그러네. 미국은 한 40여 년에 한 번 나타나는 현상이고 예. 또 그런 게 나타날 때 공통점은 뭐냐면 그 직전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씀을 드리면 2차 IMF 외환위기 이후로 코스피가 2년 연속 떨어진 적 없고요. 외환위기 때 3년. 나라가 절단 나면 3년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예. 지금 상황 그게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지. 90년, 91년도에 2년 연속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러냐면 80년대 후반에 3조 호황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호황기였고 주식도 그때 한 4년 동안에 코스피가 666% 올랐거든요. 급등하면 그렇게 네. 조정받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은 한국이 급등이 아니라 음.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어서 못 오르는 것도 맞지만은 실은 몇 년째 그냥 기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올해는 작년에 떨어지는 것들 속에서 약간의 악재에 대한 내성이 좀 생긴 면도 있고 또 부가적으로는 달러가 조금 강해지면서 예. 빚달러화 자산에 대한 제가 이제 그 2022년 가을 예. 그 레고랜드 사태 직후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올해 한국 경제는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주식시장은 조금 그것과 다르게 움직일 개연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지금 환율 지적을 하셨고 환율이 달러 강세에서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가격이 코스피가 선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1.5까지 지금 나와 있는 수치들로 보면 지금 거의 최악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최악의 전망치 그 이하로 된다고 하더라도 워낙 가격이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떨어지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오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외국인들이 돌아온다면 돌아오는 해에는 뭐 한 13조씩 샀었던 기억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인들이 돌아오면 뭘 삽니까 주로? 네, 요즘은 네. 그 패시브 투자라 그래서요. 뭐 한국의 현대차나 삼성전자를 골라서 사는 힘보다는 예. 그냥 한국 주식을 그냥 사는 거죠. 인덱스를 사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예. 이제 큰 종목들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사면 사게 될 것 같고요.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이게 뭐 네. 대형주라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또 올해 투자하시면서 좀 보셔야 될 거는 이제 밸류업이라고 하는 게 작년부터 그렇죠. 시작이 됐습니다. 예. 이 밸류업이란 게 따지고 보면 그냥 기업들이 좀 주주들 신경 쓰라는 겁니다.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는 오너들의 아주 그립감이 굉장히 강하면서 이게 오너들이 뭐 전행이라고 하면 좀 섭섭한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이 기업의 오너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부인하기가 힘든데요. 주식 투자의 이런 이 지배구조는 진짜 중요한 게 우리가 중국과 같은 나라에 투자해서 돈을 못 버는 이유. 우리가 중국이나 베트남에 돈을 묻는 거는
이 나라 경제가 고성장하니까 고성장하는 경제에 내 돈을 묻어서 성장의 덕을 보자라는 생각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경제가 활력이 있고 성장을 많이 했던 때가 외환위기 이전이거든요. 그렇죠. 고성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절에 주식이 좋았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86년부터 88년까지 3조 호황 때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8, 90년대 주식이 재미가 없었어요. 왔다 갔다만 했죠. 네. 그럼 경제가 성장하는데 왜 주가가 못 올랐냐 하면 지배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주식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고도의 재산권이에요. 그렇죠. 내 돈을 무형의 재산권을 잘 지켜줄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제도적인 인프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8, 90년대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국제상사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네. 나옵니다마는 네. 저 어렸을 때 프로스펙스 이런 거 되게 비쌌어요. 부산에서. 네, 예, 나이키 프로스펙스, 전에. 나이키, 뭐 아식스 이런 거. 만들었다 참 국제상사가 만들었죠. 국제상사가 뭐 하청을 했는지 제조는 모르겠네요.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근데 국제상사가 80년대에 거의 한 8대 재벌쯤 됐는데 네. 그때 전두환 정권에서 국제상사를 날려버렸죠. 그랬죠. 그러니까 경제의 어떤 권력보다 정치가 훨씬 위에 있었고 또 1999년에는 당시에 2대 대기업, 2대 재벌이었던 대우그룹이 분식회계로 파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가 고성장하면 그 나라 경제가 기업이 돈을 벌 확률도 높아요. 근데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면 그 번 돈이 안 새고 주주들에게 잘 와야 되는데 예. 고성장하는 나라는 신뢰 인프라가 그런 게 되게 약해요. 신뢰 인프라가 중국 한번 보실까요? 또 뭐 중국은 저는 중국 사람들이 요즘은 좀 이제 시진핑의 그 스탠스도 조금 달라졌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 공동 부유 말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거는 그들의 권리예요. 중국 사람들이 뭐 그렇게 사는 거는 그들 공동체의 선택이라고 좀 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안 좋아요. 우리 알리바바 마윈이 얼마 전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사실 기업을 그냥 뺏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그 배달 앱에서부터 정부가 다 개입을 해요. 그럼 이건 저는 뭐 투자자의 관점이에요. 예. 그것이 뭐 가치론적으로 옳다 그르다의 판단은 다르게 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런 데선 주식이 안 돼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밸류업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된 게 예. 굉장히 저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럼 이게 갑자기 왜 시작됐냐? 한국 경제가 활로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내수 살리자 이거는 뭐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어요. 그냥 다 똑같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뭐 수출이나 투자 중심으로 성장하던 경제가 뭐 소비 중심으로 잘 전환된 또 역사적 사례가 없기도 하고요. 네, 없어요. 뭐 일본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주식 투자 인구가 600만에서 1,400만 명이 됐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뭐 정략적으로 좀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는 거고 우리의 밸류업 정책은 일본에서 먼저 했는데 사실 일본도 주주들 신경 안 쓰는 건 뭐 한국, 일본 비슷했어요. 예. 근데 그 테러로 죽은 아베가 집권하면서 주식시장을 건드린 건데 그러니까 일본도 해도 안 되니까 그냥 그런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 발걸음이 저는 그냥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걷는 것 같고 좋은 의미에서 뭐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의미고 좋은 의미에서 그 과정에서 저는 부작용도 왜냐하면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주식 투자자는 짧은 기업의 소유주인 경우가 많은데 기업은 장기간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이해관계가 주식 투자자들을 휘둘리면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이 지금 도전의 직면에 있는데 삼성전자가 너무 배당을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지난 3년 동안에 벌어들인 이익의 36%를 주주들에게 돌려줬어요. 성장을 안 하고. 저는 상장사가 주주들을 배려한 거는 저는 뭐 그 선의 자체는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삼성전자처럼 그렇게 성장하는 회사는 주주 가치를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배당으로 돌려주는 것보다 뭐 투자해가지고 결국 뭐 HBM 이런 거 잘하는 게 주주 가치 극대화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게 꼭 밸류업이란 게 배당을 늘리고 이건 아니고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들에게 맞는 의사결정을 잘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럼 이걸 누가 해야 되냐 하면 이거 뭐 정부가 세금 깎아준다고 될 일 아니고요. 네. 결국은 기업의 본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주들과 회사를 그 경영하는 경영자가 주주들과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밸류업은 본질이 주주들과의 소통이고요. 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소액 주주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이런 목소리나 굉장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뭐 잘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근데 뭐 안 돼도 정과 동이죠. 뭐 한국이 언제 뭐 디스카운트 안 된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시장으로 안 돼도 정과 동이고 그렇죠. 잘 되면 변화의 여지가 있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 뭐 금융 관료가 어디 대기업이 뭐 합병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한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뭐 이것도 뭐 관치 경제다 뭐 이런 비판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과거에 보지 못했던 중요한 변화들이 한국에서는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야 겨우 그러니까 서구 자본주의에서는 주주 자본주의를 넘어서 이제 사회 자본주의로 이미 넘어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국은 사실 주주 자본주의라기보다는 재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랫동안 재벌 자본주의였는데 그건 이제 아주 소수의 대주주 중심의 자본주의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일반 주주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시점이 됐다. 저는 밸류업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그것의 아주 표상이고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저는 뭐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이건 뭐 비가역적인 길에 접어든 것 같아요. 대세는 예. 그렇죠. 민주당도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상당히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 뭐 민주당은 상법 개정, 예. 또 국민의힘은 그 자본시장법 개정인데 그렇죠. 원래 이제 상법 개정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가 더 많이 투영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저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한 이런 태도 자체도 기존의 보수 정당이 주장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진일보한 거예요. 그렇지. 또 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해도 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는 게 상법 개정은 비상장 회사나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고 너무 추상적인 아주 상위 개념의 변화고요. 예. 자본시장법은 우리나라의 지배주주들이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어떤 어긋나게 했던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물적분할과 M&A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합병 비율.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특정하면 제 생각에는 포괄적인 상법 개정보다 그걸 가지고 또 맞네 안 맞네 논란을 벌이는 것보다 그 사례들을 특정하기만 해도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물론 이건 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렇죠. 아무튼 뭐 이런 것 자체가 저는 한국에서 알게 모르게 중요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점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벌 아들 딸 위주의 경영에서 이게 사실 굉장히 후진적인 경영이지 않습니까? 사람에 의존하는 그럼요. 경영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주주는 제대로 된 자본주의는 주식 수만큼 발언권을 가지면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오너들이 뭐 이제 중소기업들은 지분율 자체가 높은 경우도 많지만 대기업은 실은 지분율은 낮은데 기업의 의사결정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오너 경영이 꼭 나쁘다 이건 아닙니다. 다 장단점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소수의 지배주주들이 맞게 의사결정을 했던 거에서 최소한 이거를 다수 소액주주들과 소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명할 책무를 이제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런 것들이 한국이 아까 말씀하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꼭 주주만 기업의 주인이냐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르게 보면 주주도 대접 안 해주는 회사가 무슨 이해관계자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주주부터 대접해 주라. 그것도 당연히 재산상의 재산권을 가진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안 돼도 정과 동이고 잘 되면은 그렇죠. 조금 한국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주주 자본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명분은 그건 것 같습니다. 잠깐 그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주라는 사람들은 이해관계자들 중에서 회사가 망하면 가장 늦게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만약에 장기 주주고 이 사람들이 이터널 주주다. 계속 네. 주주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에 관한 배려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파산하면 알거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경영학에서는 가르치거든요. 네, 그렇게 말하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이해를 하시면 주주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반 주주 자본주의라도 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네. 예.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이게 얼마짜리 방송인가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국내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시장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곳을 추천하시나요? 센터장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아까 미국 환율이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다다음 주에 2주에 한 번씩 나오십니다. 다다음 주 금요일에 또 이제 전 세계 경제나 미국 주식을 말씀하실 것 같아서 네. 짧게나마 네. 오늘은 2025년 그러면 한국 시장과 미국 주식 시장 어떤 게 더 좋을까? 네. 이거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한국은 네. 걱정은 되게 많은데 음. 주식은 상당히 싸 보이고요. 그렇죠. 미국은 좋아 보이는데 네.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래서 전 이걸 선택하는 건 사실 주식도에 정답이 없고 결국 이제 자기 철학인데 전 올해만 놓고 보면은 한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제도 재정 적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지난 2년처럼 순항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올해만 놓고 보면 저는 한국 주식이 미국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올해만 놓고 본다면 또 장기적으로 보면 또 다른 또 그렇죠. 나올 수 있겠죠. 예. 아까 이런 것들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구조랄지 구조 조정을 못 치른 지난 꼭 이제 이번 정부 탓맛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구조 조정을 네. 산업 구조 조정을 못 했거든요. 네. 자영업 구조 조정도 못 했고. 네. 그래서 내수 시장도 한국은행 총재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던데 네. 사실은 뭐 옳은 지적이죠, 뭐. 그렇습니다. 이게 네. 어떻게 보면 네. 우리가 참 살기가 생활인의 감으로 보면 대체로 좀 어렵다라는 느낌을 많이 들으실 텐데 제가 사회 첫 직장 잡자마자 그 다음에 IMF 외환위기 있었고요. 2년 지났더니 3대 재벌이었던 대우가 파산했고 그 2년 지났더니 현대그룹이 유동성 위기로 휘청거렸고요. 그랬다. 또한 2년 지났더니 카드 버블로 맞다. 그러니까 경제가 휘청거렸고 한 3년 지났더니 글로벌 금융위기가 났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10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그런 탈이 났나요? 큰 거는 없었어요. 큰 게는 없는데 뭔가 좀 안 풀리는. 그랬네. 근데 이제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보면 그 위기가 주는 나름의 어떤 순기능은 예. 조금 경제에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서 음. 경제 총량이 성장하지 않더라도 뭔가 이제 경제 비효율이 정리가 되면서 그 시스템 자체가 효율적으로 가는데 그렇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 자본주의가 파산 없는 자본주의가 된 것 같아요. 큰 거 하나 날렸더니 너무 큰 타격을 받다 보니까 그리고 저금리가 상당히 장기간 유지가 되다 보니까 망하고 싶어도 기업들이 못 망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본주의가 한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 자본주의가 좀 좀비화가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찰리 몽거란 사람이 파산 없는 자본주의는 지옥 없는 카톨릭과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무탈하게 살았지만 예. 뭔가 경제의 어떤 부실 또 이게 또 말이 좋아서 구조조정이지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냥 생명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조조정은 계획대로 되는 법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생각지어도 않은 위기가 닥쳐가지고 어쩔 멀쩡한 수 없이. 것까지도 그냥 네. 한두 개가 하는 그렇게 되는 건데 예. 지난 10년은 인위적으로 중앙은행이 저금리를 쓰고 정부가 돈을 쓰면서 막아왔기 때문에 위기는 없었지만 좋아지는 힘도 약한 그런 자본주의를 우리가 사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해 주셨습니다. 예. 일요일에 다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최경영의 경제쇼 할 때 몇 번씩 들어보시면서 특히 또 집에서 한번 텍스트화 시켜서 그걸 본인의 어떤 생각, 해석까지 다 붙이셔서 또는 찾으시면서 리서치 하시면서 또 공부를 하시면 쑥쑥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을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현재 파악을 잘 하는 겁니다. 어떤 거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이 현재. 어떤지.
그런 시장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선 보통 저희가 이제 시장을 전망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자료까지. 저거는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를 보시면 2024년도에 가격이 4월부터 한 9월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또 상승했었거든요. 저게 24년 1년인가요? 아니요. 전체는 사실은 2021년, 2020년부터 이렇게 쭉 그려드린 건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박스로 써서 박스 2024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랐다가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접어들다가 11월부터 이제 실거래가가 마이너스로 바뀌었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실거래가 아파트 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도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두 개죠. 하나는 수요가 감소하거나 또는 공급이 증가하거나 그건데 지금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요가 예. 그래서 수요가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수요는 어떤 수요였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수요라고 묻는 이유가 부동산은 유일하게 투자 수요가 실수요가 동시에 있어요. 투자랑 실수요. 음. 주식은 그렇지 않죠. 주식은 그냥 투자 수요 아니에요? 그렇죠. 삼성전자 주식을 쓰려고 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렇지.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독특하게 수요가 투자와 실수요로 나눠지는데 일단 투자 수요는 2022년부터 계속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 근거로 저희가 저 그래프를 보여드리는데 저거는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서울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월간 매입하는 양입니다. 과거보다는 훨씬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다시 뭐 증가했다가 다시 줄어드는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의 주택의 투자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투자를 위해 집을 사는 거는 그렇죠. 감소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서울에 투자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감소했고 뭐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지속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 문제는 실수요인데 이제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실수요. 예, 2024년도에 집값이 올랐던 이유가 저 실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거든요. 투자 수요가 증가했기보다도 이걸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인 파악을 해야 저희가 전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왜 실수요가 증가했냐면 바로 저 이유 때문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대출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대출 때문에 네, 그렇죠. 실수요가 증가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 많이 빌려주니까 그냥 일단 혹시 오를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막 산 거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저희가 실수요라고 구분하냐면 투자 수요나 투기 수요는 대출을 못 받아요. 그러네. 전세를 끼고 사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전세를 끼고 사는데 은행에서 대출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오르는데 대출도 동반해서 증가한다는 건 뭐냐면 실수요가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입주 수요네, 입주 수요. 그렇죠. 실제로 사용한. 실입주. 네. 예. 이해됐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게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저 지점이 사실은 이제 윤석열이 그 정부를 통해서 대출 규제 완화를 해주면서 저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니까 부양시키려고 대출을 증가시켰고 그게 정책 대출이든 아니면 가계 대출 전반적으로든 가계 대출이 증가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했지만 다시 줄어드는 거 보시죠. 네. 대출이 줄어드는 거 보시죠. 사실은 저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제 전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수요는 감소한 상태에서 실수요가 늘어났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어서 이 실수요 감소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면은 가격 하락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집값을 결정하는 건 살 사람이 없다고 해서 집값이 확 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내놓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도 물량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라는 거죠. 기존 주택의 양. 그렇죠. 그런데 보시는 그래프를 보면 매도 물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이 팔고 있다. 그렇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존 주택도 이미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파는 사람들이 그렇죠. 늘어났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런 겁니다. 수요는 감소한 상황에서 지속 감소하고 있고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죠. 근데 이제 매도 물량을 볼 때 이 매도 물량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파는지를 저희가 조사해 봤어요. 누가 파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일단 첫 번째는 누가 팔고 있는가? 네.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실 때도 그리고 그 투자를 하시거나 할 때도 사실은 나는 사는 입장에서만 생각하죠. 그런데 반대쪽을 항상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파는 사람 입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집을 내가 갖고 있는데 팔 때도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그렇지. 예를 들어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파는 사람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급하면 사는 사람은 느긋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파는 사람이 느긋하면 사는 사람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그럼 누가 팔까를 조사해 보면 이 그래프가 굉장히 흥미로운 겁니다. 뭐냐면 서울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의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야, 이거 중요해. 네. 10년 이상 내가 갖고 있다가 이거- 지금 판다. 이거 지금 가격의 갭뿐만이 아니고 세금 문제가 걸려 있어. 그렇죠. 세금 문제가. 세금 문제. 세금이 만약 1가구 1주택이면 이 사람들은 거의 제로야. 세금이 거의 제로라니까. 거의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13억인가 뭐 해가지고 그 초과분에 관해서는 이제 세금이 좀 나오겠지. 세금이 나오겠지만 1가구 1주택이고 저렇게 장기간 보유하잖아요. 그럼 장기 보유 특별공제랄지 그 80% 들어가는 거 있죠. 그렇죠. 그런 네. 거랄지 실 자기가 거주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거의 안 내요, 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독특한 구조가 있는데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보유만 해도 예. 거주하지 않아도 10년 동안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세를 40% 감면해 줘. 갖고 있으면 양도 그렇지. 차익. 그러니까 이 지점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도 부산 거주하는 분들 얘기하셨는데 말씀드렸는데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서울에 아파트를 투자로 사놔요. 무주택자인데 그냥 실거주 아니고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사놓습니다. 그럼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보유해주면 양도세를 깎아줘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계속 서울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서울 아파트가 오르니까. 네. 그러니까 서울만 계속 투자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향후 정부가 들어서고 고민할 지점이 있긴 한데 어쨌든 여하튼. 우리는 이제 현황만 보는 거니까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10년을 갖고 있으나 11년을 갖고 있으나 이제 12년을 갖고 있으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무차별하죠. 양도세 그렇죠. 차이가 똑같으니까 10년 때부터 감면해 주는 거 똑같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왜냐하면 한국의 부동산은 내가 투자로 갖고 있으면 팔 때만 이익이 실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 전세를 끼고 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되는 이익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죠. 빵원이에요. 고작해야 뭐 세금만 내고. 은행이자 한 3% 받는 그렇지. 거.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전세금 받아. 그렇지. 그러니까 네. 근데 그게 또 집값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의 부동산 시장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비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미국의 부동산 투자자들은 일들을 목적으로 투자합니다. 일드. 그러니까 일드. 임대료를 그렇지. 임대료를 네. 투자 월세로. 목적으로. 월세.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과정이 이어지냐면 임차인들을 잘해줘요. 맞아. 네. 나 미국에 4년 살 때 네. 나한테 진짜 잘해줬다. 나한테 1,000불 받았어. 1,000불. 근데 그거는 월세 잘 내라고 잘해주는 그렇죠. 거예요? 아. 그리고 투자는 관리 엄청 잘해줘. 그렇죠. 그래서 막 수리도 잘해주고 관리도 잘해. 왜냐 임차인들이 오래 살고 안정적으로 사는 게 자기한테 이득이거든.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는 일드가 즉 임대 수익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입니까? 팔아서 이익을 얻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양도 차익. 그렇죠. 그러면 임차인들이 어떠면 좋을까요? 자주 바뀔수록 좋아요. 왜요? 그래야 전세 가격이 올라가. 아. 그래서 그래서 집도 잘 안 고쳐주고 그래서 임차인을 못 살게 굴어. 아. 그러니까 이 구조,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구조를 바꿔내야 돼요. 그렇지. 어쨌든 아. 이건 이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오케이. 지금 재밌어.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엔 장기 보유한다고 그랬어서 없잖아 수익이요. 팔 때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보유하면 팔 생각만 한다고 언제 팔아야지. 근데 언제 팔까요? 10년 이상 보유. 집 갖고 있으면 서울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언제 팔 거예요? 10년 투자로 갖고 있어요. 아니 10년 지났어요. 나이가 어려서 몰라 지금. 왜냐면 은퇴할 때 팔거든. 아, 은퇴할 때. 저는 2년 전에 팔았기 때문에 딱 그 시점 2년 전이 아니고 KBS를 사실상 나오려고 마음 먹었던 게 8월이거든요. 그리고 10월 23일인가 제가 클로징 했어요.
나 간다고 더러워서 나가야 되겠다 뭐 그런 식으로는 말은 안 했지만 하여간 속마음은 그거였지. 근데 2달 전에 팔았어. 이유는 캐시가 필요하니까. 현금이 필요하니까. 은퇴할 때 맞아.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들 있잖아요. 베이비 부모들은 은퇴할 때 팝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한국 같은 조건인데 지금 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너무 재밌다 오늘 수업이. 다음 장에서 보시면 여기에 제가 여기서 이게 중요한데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60세 이상 매도인 현황을 제가 60세 이상 매도인 현황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나요? 지금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증가하죠. 같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여기에도 좀 올려주세요. 네. 60세 이상이 이게 그러니까 이거요? 60세 이상과 10년 이상 보유화가 교집합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저게 추세적으로 계속된 매도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동산 시장을 좀 잘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대선생님 이거 좋습니다. 보십시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2025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수요가 감소하면서 매도 물량이 증가하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면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가 이루어지니까 가격의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는 보수 언론들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건설사들이 집을 안 지어서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를 합니다.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건설사가 신동아 건설 망한 거 그 뉴스 봤어요. 워크아웃 들어가고 막 이런 법정 관리 들어가잖아요. 종건이 종합건설사가 17개가 망했어. 그렇죠. 지금 그렇죠. 심각하네. 그런 거는 잘 말 안 해. 나 몰랐어요. 그러니까 건설사가 망하니까 아파트 공급을 못 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 분양을 못 하면 나중에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전체 공급이 줄어들어서 집값이 폭등하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그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 장 보시면 공급 감소 영향? 네. 예. 다음 보시면 이 그래프는 서울의 입주 물량, 아파트 입주 물량과 주택 가격을 같이 그려드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히려요, 입주 물량이 감소할 때 집값은 빠져요. 그러네. 네, 입주 물량이 증가할 때 집값이 올라요. 그러네. 충격적이죠. 다시 입주 물량이. 저거 봐봐.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입주 물량이 저 감소할 때 막대기 그래프가 네. 입주 물량이야. 입주 물량. 그리고 실 그래프 있잖아요. 선 그래프가 가격이야. 가격이야. 그럼 막대 그래프가 저 위로 솟구치면 선 그래프도 같이 솟구치잖아. 그러니까요. 입주 물량이 솟구치면 가격도 솟구치고 입주 물량 막대 그래프가 줄어들면 가격도 줄어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공급이 예를 들어서 벌꿀 공급이 많이 증가하는데 공급이 증가할 때 저 말은 뭐냐면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저 둘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리고 심지어 상관관계도 없어요. 무슨 이렇게 과학적으로 얘기냐면 말하는 사람 봤어. 야, 훌륭하다 진짜.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의 양이 아니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는 시장에 매도 물량이 있다. 매도 물량. 네. 그게 네. 생각을 해보세요. 1년에 가령 10만 가구 지으면은 서울 많이 짓는 거잖아요. 10만 가구, 20만 가구 지금 서울에 지금 아파트 몇 채죠? 한 400만 채 됩니까? 전체 주택이 350만 채고 전체 주택이 네. 350만 채 정도 네. 되잖아요. 네. 그 350만 채 한 10% 나와봐. 35만 채야. 그렇죠. 35만 채가 매도 물량으로 갑자기 나와봐봐.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제는 최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중에서 56%가 투자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그래서 내 집에 살고 있으면 팔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투자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팔 수 있는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보수 언론과 수많은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어려워지고 공급을 안 하면 집값이 폭등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건설사 도와줘야 되고 PF도 막아줘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서민을 위한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윤석열은 계속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그렇지. 또 하나 중요한 건 저 그래프는 재밌네. 너무나 당연한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건설사는 돈을 벌 때만 공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때만 공급을 증가시켜요. 당연하죠. 돈을 당연하죠. 벌려고 공급. 돈 벌려고 하니까. 그래서 분양가 높일 수 있잖아. 주택 공급은 민간에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예. 그렇지. 준 공공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 그래서 이제 오케이, 그때 2008년, 9년, 10년 뭐 이명박 때 저걸 사실은 보금자리 주택 해가지고 막 그 반값 아파트를 좀 했었잖아요. 그때 또 마침 아파트 가격이 그 이후로 쭉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 말은 그러면은 제가 이해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올라간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격이 올라가 있을 때 입주 물량을 만들어낸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건설사에서? 올라가니까 건설사들이 공급을 막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입주 그- 물량이 증가해. 그래 그렇게 예, 볼 수 있구나.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너무 재밌잖아. 가격이 떨어지니까 아. 건설사들이 공급 안 해.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 와, 그러니까 저 그래프가 나오는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저런 이제 변화를 보시면 물론 장기적으로 계속 저렇게 공급을 안 하면 집값이 오르겠죠. 그렇지. 네. 근데 그건 불가능하니까. 아. 그래서 이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정리해 보면 어쨌든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 집값은 상당폭 안정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런 시장의 변화가 과거에 똑같이 있었어요. 언제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왜 이 자산 시장에서는 사이클이나 과거를 잘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특히 부동산 시장은 그 수요자와 공급자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갑자기 외국인이 외국인이 들어온다거나 오고. 이러면 뭐 수요가 트틀리거나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내국인들이 사고 내국인들이 팔기 때문에 과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같거든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50년 전. 그렇지.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과거에 똑같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2024년에 이루어졌던 시장의 변화를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2024년도에 실수요자들이 쉽게 말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왜 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궁금한 건 뭐냐면 잘 보세요. 2022년과 2023년도에 집값이 크게 하락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 때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안 사고 작년에 2024년도에 집값이 저렇게 오르는데 샀을까요? 그러니까. 오를 것 같으니까 샀지. 그렇죠. 내릴 것 같으니까 안 사고. 그렇죠. 이 사람아, 그렇죠. 내릴 것 같으면 사? 그러니까 이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원래 맞는데 어. 더 떨어질까 봐 안 산 거야? 주식은 그렇죠. 주식 하다 보면 네. 막 푹푹푹 떨어져. 네. 사게 돼? 손이 가? 안 가죠. 안 가지. 근데 아파트는 계약하려면 한 달이에요. 잔금 치를 때까지 한 달이잖아, 보통. 그러면 가가지고 부동산 돌아다녀서 떨어져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시작이에요. 막 이런 말 왜? 들어보면. 막, 아니,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가다가, 그럼 나중에 사야지. 그럼 돌아와. 그러다 막 생활하다가 잊어버려.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에이, 안 사길 다행이네? 그랬다 확 올랐어? 아이고, 빨리 사야겠구나.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아유, 지금 막 오르고 있어요. 예. 또 오를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아요. 아이, 사야 되겠네? 이거야, 이거. 이 그래프래가. 추경 매수네. 근데 잘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최근만 보시지 마시고 그래프를 잘 보시면 2014년부터 집값이 계속 오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14년부터. 그러다가 2019년까지, 2020년까지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데 그러다가 한번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지 않습니까? 이 패턴을 기억해 보세요. 근데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출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증가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대출이 증가했다는 건 무주택자들이 집을 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집을 샀다는 건데 실수요자들이 집을 산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다음 장에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빠지니까 규제 완화를 대폭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세금 완화해주고 종부세 거의 무력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양도세도 완화해주고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해주고 그랬죠. 이런 규제 완화해주니까 누가 불안해요? 집이 없는 무주택자분들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집을 사요. 두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금리가 인하된다고 막 해요. 실제로 인하되고. 그렇죠. 이러니까 금리가 인하된다니까 집값이 오른다는 불안감으로 무주택자들이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빚을 내서 그리고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샀습니다. 이게 시장의 변동 원인이었어요. 자, 이걸 기억하십니다. 근데 이런 똑같은 게 과거에 있었어요. 2009년으로 가볼게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빠르게 진행하면 예. 좀 넘어가시면 2009년으로. 네, 2009년으로 가볼게요. 예. 2009년도에 잘 보세요. 이 패턴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시거나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면 1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거든요. 사실은요. 10년 만에 오는 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데 예. 잘 이 그래프를 보세요. 2009년도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 지속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랐죠. 그랬죠. 그러다가 2008년도에 급락합니다. 예. 그러다가 2009년도에 오르죠. 예. 그죠? 예. 지금하고 똑같죠. 예. 오르다가 2022년도, 23년도에 빠지다가 아니, 2010년도, 11년도. 그러니까 지금하고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처럼 똑같이 계속 예. 오르다가 2022년도에 빠졌다가 2024년도에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처럼 똑같다고요. 그렇죠. 과거가. 예. 근데 2009년도에도 밑에 보세요. 다음 장 보시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건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아, 근데 수요가 왜 증가했냐면 다음 장 보시면 이때 MB 정부였는데 그렇죠. MB가 규제 완화를 대폭적으로 해줍니다. 그렇죠. 집값이 빠지니까. 그때 대출 규제 완화주고 개발 규제 완화주고 종부세 마찬가지로 무력화하고 그다음에 양도세. 윤석열은 똑같네. 금리도 심지어요. 심지어 이때 윤석열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 장관이 이때요. 국토부에서 이런 정책을 총괄했어요. 국장이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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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정책을 쓰니까 누가 불안합니까?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런 정책을 쓰니까 무주택자분들이 불안했던 거예요. 와, 야, 또 오를까 봐. 오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화해 주니까. 그래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샀죠. 또 다음 장 볼게요. 다음 장은 뭡니까? 금리가 인하된다고요. 그렇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지. 그럼 금리 인하되면 집값 오르는 거네. 예. 이러면서 또 다음 장 보시면 가계 대출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네. 그러니까 2009년과 2024년도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럼 10년부터 한국의 집값은 어떻게 됐지? 2010년, 11년, 12년, 14년까지 떨어졌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거를 제가 서울 아파트?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발 네. 아파트. 근데 당시의 뉴스를 한번 볼게요. 당시에 2009년도 뉴스입니다. 2009년의 뉴스. 그렇게 막 오를 때 다시 빠지다가 예. 오를 때 집값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이게. 예. 집값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오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 난리 나는 거죠. 예. 작년하고 똑같은 뉴스예요. 과거에가 서울 아파트 값도 최고치, 서울 아파트 연일 최고치, 정고점 넘어섰거나 다가섰다. 그죠? 그다음에 부동산 강남 불패론. 막 이런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저때 사람들이 막 사기 시작할 막 때. 사죠. 그러면 2009년도에 실제로 어떻게 됐나 볼까요? 2009년에. 9년 이후로. 예. 자, 이건 올림픽 회밀리 타운 30평대 실거래가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집값이 빠졌죠. 예. 그러다가 2009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나요? 2, 3년 동안 계속 빠져요. 아. 네. 그 이후에 2, 3년 동안 쭉 빠진다. 그리고 중요한 차이가 있죠. 예. 그 2008년도에 빠진 것보다 빠지는 물량이 많죠. 아, 그러네. 점들이 훨씬 많네. 그 이유는 뭐냐? 집을 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아. 음마아파트를 한번 볼까요? 예. 음마아파트 30평대 실거래 현황. 되게 비싼데 아니에요, 저기? 예. 그렇지. 똑같이 이렇게 크게 2007년도에 올랐다가 2008년도에 7억 원대로 빠집니다. 와. 그러다가 다시 대출 받아서 막 집을 사서 다시 올랐죠. 2009년도에. 그러네. 그러다가 2013년도에 집값이 크게 예, 계속 하락합니다. 예. 근데 과거하고 완전 다르죠. 어떤 모습입니까? 훨씬 더 빠진 물량이 많아져. 그러네. 그렇지. 점이 촘촘하네. 당시 뉴스에 볼게요. 그렇게 오른다는 뉴스가 이제는 강남의 굴욕을 얘기합니다. 굴욕. 불패에서. 2009년 이후에는 네. 이제 굴욕, 천덕꾸러기, 예. 저런 뉴스들이 비싼 많아요. 아파트 샀다가 땅을 친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유사하게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2025년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폭이 꽤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예.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저는 그러니까 그 하락 기준을 보여줬어요. 뭐냐면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 아까 하락한 걸 보여드렸잖아요. 예, 예. 그때 평균 30%가 하락. 평균 30%는 하락했어요? 네. 많이 빠졌네. 네. 빠졌네. 예를 들어서 뭐 반포자회가 10억 원이 하락하니까. 네. 그래도 그래. 몇십억이죠.
그게 근데 아니 근데 저는 거기에 살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말이 안 되는 그 됐었던 데다가 거기가 원래 분양가가 12억인가 13억인가 그랬었죠. 그렇죠. 제 기억에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35억까지 막 올라 있고 그러더라고. 거래가가 네, 근데 그 직전에 한 5년 동안은 그러니까 한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15, 16년만 해도 거기가 20억이 안 됐어. 내 기억에 17억, 18억 그랬었거든. 그러다가 쭉쭉쭉쭉 올라와서 최근에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엄청 올랐었지만 그때 뭐 한 30억까지 찍고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최근 때 막 35억까지 오르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10억 떨어져봐야 25억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 살았었을 때 기억을 해보면 17, 8억에 20억 밑에서 매매가 이루어졌었을 때가 2017년 이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제 기억에. 네. 그러니까 뭐 별로 감흥도 없어. 거기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28억이나 29억에 팔아도 25억이 아니고 지금보다 한 6, 7억 떨어진 선에 팔아도 잘 팔았네. 뭐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까 그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한다 뭐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쨌든 저희가 시장을 전망하는 거고요. 그렇지.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특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는 내 집 마련하기 되게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특하게 집값이 오를 때만 집을 막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서.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면 더 빠질 걸 기대해요. 맞아요. 근데 부동산은 독특하게 집값이 한국이 정말 최악의 상황하지 않지만 윤석열이 계속 있지 않으면 집값이 계속 빠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주식하고 달라요. 주식은 뭐냐면 사용 가치가 없어서 계속 하락해서 상패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없어질 수 그렇지. 있지.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의식주의 주잖아. 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역량이 맞으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예산에 맞으면 그 예산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면 순자산의 40%를 대출받아서 그 합산한 금액 순자산에 만약에 제가 1억 갖고 있어. 그러면은 40% 4천만 원 해서 40만 대출받아서 1억 4천. 그렇게 되는 네. 경우가 네. 가장 이상적이다. 이상적이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무리하게 대출받지 않고 그 정도의 가격이 온 아파트라고 하면 예. 내 집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내 집 마련인 건 굉장히 중요한 또 자산 축적의 그 뭐랄까 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상적인 방법으로는 못 사겠는데요, 아직 저는. 갖고 있는 걸 아니 그래서 근데 이게 떨어지면 되잖아. 그래서 사실은 정치와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분들의 능력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은 많이 올랐고 사실은 아직까지 나이는 많이 있는 차원에서는 그래서 정부나 정치의 역할이 필요한 거고 그런 차원에서는 공공의 질 좋은 공공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아주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진보정부가 처음으로 부동산 하락기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진보정부가 집권하면. 예. 뭐 집권 당연하게 하겠지만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정책들을 많이 발표해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중에 큰 문제가 두 개라고 생각하는데 부동산과 교육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도 동의.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다시는 윤석열 같은 사람이 세상에 안 나오는.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뭐 내일 새벽 너무 5시 재밌다. 이야기 있고 재밌어요? 오늘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재밌어? 단순한 거 하나 여쭤봐도 돼요? 예, 좋죠. 떨어질 때는 아. 그러면 조금 텀이 기니까 떨어지는 기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몇 년이다. 몇 년 예, 동안 떨어진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통계적으로는 떨어질 때는 한 어느 정도 텀이더라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왜냐면
있긴 해요. 근데 계속 바뀌잖아요. 아,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언제가 좋으냐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어느 순간 충분히 떨어졌으면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거래량. 네. 거기 약간 시그널? 네.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잘하네. 왜냐면 그러니까 그 가격이 어느 적정한 가격대가 오르면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지. 네, 그래서 가격과 거래량을 보면 그런 시점을 잘 측정할 수 있어요. 반드시 그런 기회가 올 수 있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아니 근데 모든 아파트 단지를 다 볼 필요 없어. 그렇죠. 자기가 찍은 빌라나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를 계속 그것만 보는 거야. 그것만 보면 거래량도 가격도 눈에 들어오잖아. 주식도 똑같거든. 맞아. 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거래량 아유 이게 뭐 지난 몇 년 동안 애게게 요러면 보지 말고 살아나는 것 같네 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막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본인의 근거지 생식지 위주로 해가지고 소식지 위주로 그렇지. 해가지고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 이쪽 단지 몇 곳만 보겠다. 2곳만 보겠다. 3곳만 보겠다 해도 충분하지. 그러니까요. 체크만 해도 되지. 너무 맞습니다. 재밌다. 맞습니다. 뭘 100곳을 봐. 너무 재밌어. 어. 아유, 맨날 와, 이 새끼 언제 잡혀 들어가는 이 얘기만 하다가 오랜만에 생산적인 얘기하니까 너무 행복하네 지금. 아니 근데 제가 너무 행복해 제가 지금. 지난주에 진짜. 지난주에 강남에서 세미나를 한번 했는데 네. 사람들이 400명이 모였어요. 와. 그러니까 이젠 저희가 윤석열 이제 있고 이제 그렇죠. 경제를 좀 생각하는 분들도 그렇지. 많이 생기기 네. 시작해서 와, 여러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예, 어쨌든 자주 오겠습니다. 네. 진짜 방송 우리 이광수 대표님은 2주에 한 번씩 모십니다. 예. 네, 우리 또 격주로는 또 너무 김진애 언니를 너무 또 좋아. 김진애 의원님을 또 오. 모셔야 되기 와, 때문에 진짜 너무 네. 행복해. 나 진짜 요즘에 네. 사실 가장 양질이었어. 방송 네. 이제 아무래도 좀 체육보다 낫지. 아니 방송을 그래도 좀 많아지다 보니까 네. 약간 정신적으로 피폐해졌거든요. 왜냐면 피곤해지지. 이 이야기들 계속하니까 정치적 이야기를. 그렇지. 그래서 조금 지친다라는 느낌이 있어. 나 오늘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다음부터는 또 재밌는 얘기. 와 이거 너무 좋잖아,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평장 최경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요. 미국 경제가 저 취임 선언문 보니까 듣던 대로 대단하구만. 연설문 들어보니까 저 진짜로 될라나? 안 될 텐데 좀 모순적인 이야기들도 꽤 많은데 이렇게 이제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후의 미국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떻게 지금 들으셨어요? 연설문이랄지. 뭐 들을 때마다 참 좀 나랑 안 맞는 사람이라 생각은 드는데 깜짝깜짝.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예. 근데 제가 좀 이제 8년 전에도 우리가 트럼프 정권을 겪었는데 8년 전보다 논리가 훨씬 정교해진 것 같아요. 보호무역에 대해서. 맞아. 예. 사실 8년 전에는 이제 보호무역 이런 얘기 할 때 그 직전에 브렉시트라고 하는 일이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일이 있으면서 이제 세계와의 균열이 생기긴 했지만 2016년 대선 5개월 전에 미국 대선 5개월 전에 그래도 우리가 자유무역이나 이런 거에 대한 사실 좀 관념 같은 게 있어서 저 사람이 특히 이제 트럼프가 그 사업가 출신이니까 이게 협상을 위해서 뭐 저렇게 하는 거야라고 좀 볼 수 있는 포인트들도 있었는데 그렇죠.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보호무역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진심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 또한 논리가 많이 가다듬어졌다. 그래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같은 사람은 일기 트럼프 정권에서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했던 USTR 대표했던 사람인데요. 뭐 이 사람의 발언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보호무역 관세를 올리고 이런 거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은 미국 사람들이 비싸게 주고 사야 된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경제에 부작용이 온다. 너희들한테 안 좋을 거야. 안 줄 거야 하는데 이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말로 하는 거는 우리가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고 낮은 물가를 따질 때가 아니다.
우리가 보호무역을 해서 우리가 제조업을 만들고 이 제조업이 없어지면서 치러야 될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는 유통자본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 와. 유통자본이 싸게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싸게 파는 거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싼 물건 소비해서 누리는 그 국민 경제가 누리는 효익보다 예. 일자리가 망가지면서 사라지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소비자로 살면 안 되고 생산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뭐 지금 우리가 트럼프가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그 비용이 높아지고 인플레가 생기고 하는 게 이러다 트럼프가 못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감내하고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일자리다. 일자리고 제조업이고 네. 특히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통령이 됐던 1기 때 그 펜스 부통령이었나요? 예. 펜스 부통령은 좀 월가에도 있었고 했던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뭐 좀 뭐 잘 사는 사람이었고 음. 지금 들어간 그 제임스 벤스. 벤스라는 사람도 네. 이 사람 변호사인가 그렇죠? 예. 벤처 투자도 돈도 많은 사람이지만 예. 배경은 이제 미국 중부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힐빌리의 노래, 예, 힐빌리의 노래. 산골 깡촌에. 그럼요, 산골 예. 깡촌이죠. 예. 그 책을 보면 참 짠할 정도로 그렇죠.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거든요. 음. 그래서 힐빌리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 러스트벨트에서 일자리 잃은 그 백인들을 그렇죠. 약간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래요. 예.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진심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굳게 마음을 먹었다. 예. 그래서 FTA 같은 게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예전에 미국과 FTA를 맺었으니까 트럼프 일기 때는 이거 괜찮아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예. 근데 뭐 이미 트럼프 일기 때 2019년에 한미 FTA 재협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FTA를 막 맺고 나서 미국 쪽에서 한국이 가질 수 있었던 기회가 미국의 소형 트럭이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높은데 우리나라가 FTA를 맺었으니까 그 관세를 안 내게 되면 그렇지. 상당히 한국 자동차가 자동차 업계 성장의 기회가 될 거란 기대가 있었는데 그랬죠. 이미 2019년에 그거 관세는 2040년 가서 논의하자라면서 후퇴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뭐 FTA나 이걸 통해서 뭔가 그 활로를 찾는 것도 쉽지 않고 특히나 이 나프타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90년대 클링턴 행정부 때 예. 멕시코, 캐나다, 미국이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는데 이게 지금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협정으로 이제 바뀌면서 정작 나프타 맺었던 그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던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지금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25% 하겠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저는 실제로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미국 정부의 어떤 태도가 지금과 똑같을지 이건 모르겠지만 예. 이것 자체는 매우 좀 이 사람들이 진심이구나 진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심이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리고 경제지에서 지금 지적하는 거는 진심인 거는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관세를 부과했을 때 소비자가 가격이 비싸지는 현상.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오면 본인이 원하는 거는 저금리 강달러인데 네. 트럼프가 원하는 건 저금리 강달러인데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은 저금리를 유지할 수가 있나? 네. 제 생각에는 네. 뭐 그 트럼프 일기 때도 달러가 사실 뭐 엄청 강하진 않았습니다. 신흥국 통화에 대해서는 조금 강했고 엔이라든가 유로와 같은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는 조금 약해서 예. 이제 트럼프가 뭐 이제 통화 가치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좀 명확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금리는 지금 뭐 아주 분명하죠. 그렇죠. 우리 시간 오늘 새벽에 그 스위스 다보스 포럼 가가지고 전 세계 금리가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금리에 제일 민감한 비즈니스가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뭐 트럼프가 사실 뭐 부동산 디벨로퍼로 돈을 많이 번 거니까 그렇지. 이 사람은 이제 금리 올라가는 건 싫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트럼프 정책이 갖고 있는 모순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미국 시장도 좀 그런 반응인데 조금 올랐어요. 예. 기술주도 오르고 했는데 트럼프가 낮은 금리를 선호한다 그러니까 이게 자산시장 친화적이다라는 뭐 그런 논리로 주가가 올랐다고 하는 게 이제 외신의 오늘 주가 상승에 대한 논평인데 예. 근데 채권 시장에서는 오히려 금리가 올라갔어요.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 뭔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가 있다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 주식이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금리가 좀 저는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10년짜리 네. 국채 수익률이 4.6%. 그니까. 미국 S&P 500 지수의 기업 이익과 주가를 비교한 PER이 26배. 그니까요. 그럼 이게 저는 지속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 지금 생각은 진심이라고 보는데 그 진심이 뭘로 처음에 이제 위협을 받을 것이냐가 저는 높은 금리와 주식시장이 만약에 조정을 받았을 때도 그렇죠. 이 사람들이 계속 이런 정책을 쓸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 생각엔 좀 주식시장이 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균열이 그 사람들의 의지가 아니라 주식시장을 통해서 조금 나타날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금리가 채권금리가 그렇게 거의 5% 가까이 돼버리면 그 안전한 국채에다가 사람들이 놓고 그냥 그것만 투자해도 되니까. 네. 미국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는데 리스키한 미국 주식시장으로 들어갈 요인이 별로 없어지고 그러면서 돈이 네. 국채시장으로 다 빠지면 네.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이 만약에 폭락을 한다면 게다가 플러스 미국의 정부 부채는 지금 굉장히 높단 말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계속 그 금리를 저렇게 높게 가져가면 미국으로서도 미국이 이제 연방 정부가 부담해야 될 빚에 대한 이자랄지 뭐 크죠. 이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제 트럼프한테 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요. 그래서 예전에 헤비급 복싱 세계 챔피언 했던 마이클 타이슨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랑 싸울 때 누구나 다 계획을 가지고 나온다. 예. 근데 한 방 맞으면은 예. 정신을 못 차린다라고 그렇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계속 어쨌든 드는 생각이 이거를 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비효율을 만들 것 같은데 예. 이제 그게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좀 나타날 부작용이 나타날 개연성이 그러니까 큰 것 미국 같고요. 주식시장이 꺾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 그게 아니어도 사실 이제 주식이 뭘로 꺾일 거냐는 사실 언제 꺾일 거냐는 저는 아무도 모르고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람들이 가진 관성이 있잖아요. 미국 주식 사면 계속 오르니까 계속 올랐지. 관성으로 가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복잡한 얘기입니다만은 미국 주식 시장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는 게 26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이게 PER은 주식 투자에 내재가 된 기대 수익률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죠. 예, 이거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리면 예를 들어서 PER이 10배다. 그러면은 이 회사가 1년에 100원 버는데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1,000원이란 얘기예요. 이게 10배. 그렇죠. 그럼 이 수익성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요. 100원씩 번다고 생각하면 10년 지나면 그렇죠. 원금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PER의 역수 10분의 1 하면 복리를 감안하지 않으면 10%씩 10번 쌓이면 100%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PER분의 1이 어. 그 주식시장의 PER에 내재가 되어 있는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에요. 음. 그럼 26분의 1이라는 거는 25분의 1 하면은 4%네요. 그러네. 그럼 26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에 내재가 된 그 기대 수익률이 3.몇몇 %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험자산인 주식을 사서 내재가 된 기대 수익률이 3.3%대인데 리스크가 적은 거의 없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4.6%라 그러면 그렇지. 이게 언제 꺾일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몰라요. 아. 그럼 금리에 비해서 주식이 버블인 거는 맞는데 뭐 버블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지금 상황이 지속 가능하진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되면은 보니까 아주 명확하구나.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미국이 상당히 좀 걱정스럽고 근데 저는 이게 예. 꺾여야 예. 뭔가 주식시장의 어떤 교란이 나타나야 트럼프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좀 변화가 바뀌지 생긴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 나눴습니다마는 이 ISDS라고 하는 투자자 국가 간 소송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FTA를 맺은 나라들 간에 맺은 거죠. 국가가 특정한 기업에 대해서 그 부당하게 대우하면 그 기업이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 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007년도에 한미 FTA에 대한 논의가 많을 때 ISDS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시민단체 같은 데서 야 이거 들어주면 큰일 난다. 미국의 큰 자본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제소할 수도 있어서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우리 한미 FTA의 독소 조항이다 될 수 있다 그런 주장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 정부가
ISDS 그 들어온 이후에 소송을 지금 10건 당했어요. 음. 한국 정부가 이긴 것도 있고 진 것도 있고 이제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외환위기 직후에 우리나라 외환은행을 매각했을 때 론스타라고 하는 그렇죠. 미국계 사모펀드가 그 주식 그 외환은행 샀다가 되팔았는데 음.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 제휴해서 우리가 아직 삼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뭐 4,500억 원인가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한국 정부가 지연시켰다. 그렇죠. 지원 그래가지고 이자까지. 그 지연 이자까지 그다음에 이제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었는데 너희들 때문에 뭐 못 팔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상하라 그래서 배상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죠. 사실상.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ISDS는 미국과 같은 나라의 큰 자본들이 다른 나라의 국가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처럼 인식이 됐는데요. 예.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ISDS도 폐지하자 그럽니다.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컨대 그 나프타라고 하는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만들어졌을 때 예.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지었어요. 네. 인건비가 싸니까 멕시코 가까우니까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그 자동차 회사에 돈을 많이 버니 그렇게 했는데 예. 이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생각은 멕시코는 뭐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보호 제도가 미국보다 취약한데 예. 미국 자본이 나가는 이유는 ISDS와 같은 그런 안전판이 있으니까 자본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아. 예, 거기 가서 뭐 멕시코 정부가 뭐 부당하게 하게 되면 소송을 걸어가지고 미국의 자동차 자본이 결국은 그 어떤 불이익을 완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지. 나가는 거니까 예. 이런 거 없애버리면 미국 자본이 나라 밖으로 못 나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오히려 투명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없애버리는 게 우리한테 낫다. 그럼요. 나가는 것 자체가 아니고 뭔가 이 땅에서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니까 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상식처럼 오가는 것과 이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거고 그렇죠. 그래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뭔가 계속 가는 거 아닌가라는 아.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 부작용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트럼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무관하게. 그들이 진심을 가지고 그런 정책을 쓰면 쓸수록 아.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은 저는 많이 쌓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 주식시장 불안하다. 이 이야기는 계속 외신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미국 주식시장이 너무 가격이 높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서 미국 국채 기대 수익률보다 낮은 상황이다.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 주식이 만약에 하락하거나 뭐 폭락하거나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점차적으로 하락하든지 폭락하든지 그렇다면 외신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 주식 시장이 안 좋으면 이머징 마켓은 좀 괜찮았다. 그 상대적으로 그리고 지금 네. 이머징 마켓에 지금 말씀하신 PER 네, 미국은 너무 높고 네, 한국은 이머징 마켓은 아닙니다만 네. 여하튼 싸죠. 네. 예 한국은 너무 싸다. 그러면 이제 그 전 세계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너무 높았던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게 좀 싼 나라들로 돈이 회귀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런 어떤 제가 기대 섞인 바람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네. 그 기대가 맞고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이제 사람들의 선호가 예. 결국은 특정 그 시대의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생각이 있어요. 예. 지금은 한국처럼 뭐 좀 걱정이 많지만 싼 주식보다 미국처럼 굉장히 비싸 보이지만 좀 괜찮아 보이는 쪽으로 돈이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선호가 이게 계속 싸더라도 싼 쪽으로 가지 않아요. 예. 그럼 이게 언제 바뀌냐? 잘 갔던 종목이 무너져야 바뀝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간다니까 계속 가누면서 돈이 그쪽으로 가는 건데 그렇지. 실은 계속 갈 수가 없는 거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호무역의 진심인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 주식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무너져야 선호가 바뀌는데 아. 근데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주 조화로워서 예. 이제 미국 주식 무너지니까 이제 싼 한국 주식이 올라가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같이 무너지죠. 1차적으로 같이 무너져요. 근데 예. 미국보단 덜 떨어지죠. 그렇겠지. 예,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대한 기대가 리셋이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선호가 그래서 지금은 뭐 한국 주식이 한국 경제가 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데 예. 지금은 크게 보면 이 성장 주식들이 가치주보다 좋아요. 미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실은 한국은 글로벌하게 보면 성장 마켓이라기보단 밸류에이션이 싼 가치주에 가까운 마켓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선호는 지금 사람들은 그냥 성장주가 좋다라고 보는 게 이게 꺾이고 가치주도 같이 꺾이고 그 다음에는 가치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뭐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는 괜찮아 보이는데 너무 많은 자산을 묻는 거는 조금 좋은 건가? 사실 투자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은 미국 주식 없겠지만. 시장에 네. 미국 주식 시장에 계속 뭐 연평균 지난 2년 동안 뭐 20% 가까이 오르지 않았었습니까? S&P가?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연평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올랐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그쪽을 묻어두는데 올해는 꼭 그럴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꼭뭐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너무 네. 이게 책임감 없으면 진짜 몰라서 말씀드리는 예. 건데 이게 언제 꺾일지는 지는 모르지만 이제 아. 우리가 그런 것이 꺾였을 때는 상당히 많이 꺾인다. 꺾인다. 그리고 이게 본질적으로 그 기업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은 예. 진짜 훌륭한 기업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정말 막 쓰레기 같은 기업이 많았던 그 1990년대 말에 닷컴 버블 때도 미국에서 제일 시가총액이 큰 1위 기업이었는데 근데 20년이 지나고 지금도 올해 한때는 또 시가총액 1위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20년의 세월을 이겨낸 훌륭한 기업인데 닷컴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차적으로 한 60% 밀린 다음에 한 10년 동안 재미가 없었어요. 아, 60%나 밀렸어요? 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예, 와. 우리가 2022년에 최근에 넷플릭스가 다시 사성치고 쳤지만 넷플릭스는 반토막도 나고 그러니까 이런 류의 주식은 상당히 이 비싼 주식들은 본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지금 주가에 많이 투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린 주식 투자를 할 때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사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 하나 또 고민을 하셔야 될 거는 좋은 주식을 합당한 가격에 사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먼 미래에 대한 기대가 많이 투영이 된 주식들은 한번 꺾이고 나면 이제 장기간 이제 고생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사는데 뭐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뭐 미국 주식 사는 거 좋은 일이라고 봐요.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이 한 5천조 되거든요. 예. 근데 작년 말에는 데이터가 없습니다만은 재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해외 금융자산 보유 비율이 1.9%밖에 안 돼요. 작년에 미국 주식 꽤 샀다고 해도 아마 5%가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5천조 중에 5%면 얼마 안 되네. 얼마 안 돼요. 이제 더 많이 늘어야 되고 예. 그래서 뭐 늘리는 과정에서도 뭐 미국 주식 샀다 손해도 보고 그렇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가계가 한국에 편중이 된 자산을 다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저는 좋은 일이라고 보고요. 뭐 국민연금과 같은 전문가들이 개인 투자가들은 국민연금과 같은 전문 투자 집단은 아니지만 예. 이 자산 배분이나 글로벌 투자를 가장 선도적으로 했던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의 40%가 외국 자산이에요.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국 쪽으로 늘리는 건 좋은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투자라는 게 내가 쌀 때 사서 고점에 정확히 팔고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진 선호나 주가의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처음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어요. 예. 처음에 투자를 하면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갈 때 미국 주식이 좋으니까 미국으로 돈이 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미국 주식에 정확하게 상투에 재수 없이 정말 고점에 사지 않으면 내가 산 다음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초심자의 행운이나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류의 주식들은 꺾이면은 상당히 많이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론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별로 네. 이제 시간이 안 남았어요. 한 가지만. 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통한다면, 네. 그러니까 자유시장의 원리에 따르면 그게 통할 수가 없다. 관세도 그렇게 부과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주류의 생각이긴 한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막 그 오일을 막 퍼내고 네.
그리고 이제 오페크한테도 막 부담을 막 주잖아요. 네, 네. 뭐 프레셔로 압력을 막 주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거의 깡패짓 비슷한 짓을 하고 다니면서 네. 가격 낮춰. 네. 그다음에 파월한테도 금리 낮춰. 네. 뭐 이러면서 인위적으로 정말 자유시장의 원리에 반하지만 막 내 기간 동안에는 그냥 그렇게 할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미국의 본인이 이야기하는 골든 에이지, 네. 황금기를 구가할 거야. 가능성이 1도 없습니까? 1%도 글쎄요. 저는 뭐 극히 낮다고 보는 게 극히 낮다. 일단은 네. 전 세계에 네. 그 원유가 그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 옛날보다 낮아졌어요. 낮아졌다. 예, 굉장히 이제 다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예. 그래서 이제 뭐 화석 연료를 증산한다 그래서 물가가 낮춰지긴 상당히 힘들 것 같고 뭐 연준을 트럼프가 압박을 하고 이거는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게 좀 가능할까요? 그게 미국의 나름의 그렇죠. 좀 질서인데요. 예. 미국의 아마 파월 의장이 공화당원일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니 옐런은 전임 연준 의장이었는데 예. 바이든 행정부에 입각했잖아요. 민주당원이고 그렇죠. 버냉키는 공화당원이에요. 예. 이제 그 사람들이 당적은 있고 정치적인 어떤 견해도 있겠지만 어떤 공직에 갔을 때 나름의 어떤 그 지켜야 될 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많이 오른 자산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한 기준으로 조심하는 게 좋고 조심해야 예, 되는 시기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기술주가 계속 가는데 그럼 이거 외면하고 그러면 한국 주에서 하는 게 맞냐? 그건 저를 모르겠어요. 다만 그렇다고 그거를 막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는 게 나스닥 3배 레버리지 이런 것들 대부분 돈이 그런 데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거는 주식 투자라는 게 저점에서 고점에 잘 파는 것만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떨어지더라도 내가 뭐 아예 시장은 모르는 거고 좀 잘 버티고 견디고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요구가 되는 건데 지금은 미국은 계속 가는 고고 장세에 들어서 고고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언제 꺾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금리에 비하면 주식이 너무 비싸고 한없이 가는 자산은 없으니까 예. 뭐 적어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시거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뭐 상가하시고 뭐 그 사이클이 없는 자산은 이제 없으니까요. 그렇죠. 조금 이제 위험도 생각하시고 이제 뭐 그런 조언을 이제 뭐 드리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미국 주식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미국 주식 할 때 우리가 이제 달러로 바꿔서 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가령 1,450원에 달러로 바꿔서 샀어요. 근데 네. 이제 달러가 연말에 1,350원이 되면 주가가 아무리 올랐어도 네. 이게 지금 제가 10% 예, 10% 정도 예. 하락이 될 수가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그 환율에 대한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달러가 좀 약해지지 않을까. 약해질 네,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1,200원대 환율 되게 멀어 보이죠. 우리가 1,400원대 환율 보다가 1,200원이 옛날이었던 것 같아. 2022년 9월 달에 예. 레고랜드 사태 있고 그럴 때 1,440원까지 원달러 환율 갔다가 그렇죠. 2023년 2월 초에 1,220원까지 갔습니다. 그냥 한 번 방향이 바뀌면 뭐 1, 200원은 쉽게 떨어질 수 그렇죠. 있는데 저는 이제 역시 이제 트럼프 정책인데 저는 감세가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뭐 재정 지출을 많이 늘리면서 바이든 때 돈이 많이 늘어났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뭐 보수주의자가 들어와서 세금을 깎아주겠다라는 주장할 수 있어요. 그들의 철학에 맞게. 예. 그 대신에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결국 작은 정부로 가야 그게 밸런스가 맞는데 그렇지. 정치인들이 쓰던 돈을 줄이는 거는 되게 쉽지가 않아 보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감세를 해줄 때 대체로 달러가 약했고 역사적으로 달러는 공화당 대통령 때 약했어요. 70년대에 첫 번째 달러 약세가 몇 년 나타났는데요. 네. 그때가 이제 닉슨 그리고 포드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었고요. 예.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레이건과 아버지 부시로 넘어갈 때 달러가 약했어요. 또 2000년대 초반에는 아들 부시 때 달러가 약했어요. 예. 그 세 시기의 공통점 미국의 재정 적자가 늘어났다는 거고 특히나 80년대 레이건 때 2000년대 초에 아들 부시 때는 재정 적자가 느는 상황에서 그 감세까지 해주면 달러가 약해졌기 때문에 저는 올해 뭐 잘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시장에 대한 생각은
금리에 비해서 주식이 너무 비싸다라는 것도 있지만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가 그렇지. 예. 상당히 약해질 수 있다는 것도 물론 이건 뭐 전망이니까 그렇죠. 틀릴 수도 전망이구나. 있지만 예. 뭐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트럼프 시대의 서학개미가 경계해야 할 것, 조심해야 할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